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2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기생충 같은 년.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시어머니는 제 낡은 캐리어를 복도 바닥에 걷어찼습니다. 지퍼가 터져 구겨진 옷가지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쾅, 현관문이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문 너머로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신우이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를 내쫓은 걸 축하하는 파티였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반나절도 안 돼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제 짐을 쓰레기처럼 내던진 겁니다. 저는 그날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을 끝내버리기로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33통이 제 휴대전화에 찍혀 있었습니다. 7년간 기생충 취급을 받던 며느리가 어떻게 그들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법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상 원고 서지영과 피고 이민호의 이혼을 확정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등 위로 기름이 튀어 생긴 오래된 화상 흉터가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150개 가맹점에 보낼 소스를 만들고 뜨거운 기름 앞에서 팔뚝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일했던 7년이었습니다. 오빠, 됐어. 이제 끝났어. 아유, 만세다 만세. 방청석에서 신우이 민지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방정맞게 소리쳤습니다. 이민호가 방청석을 향해 돌아서더니 입술을 비죽거리며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려 보였습니다. 박 여사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제 저 여자 코빼기도 안 봐도 돼. 아유,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속이 다 시원하다. 이민호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박 여사 앞에 섰습니다. 박 여사가 아들의 양복 어깨를 탁탁 털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아들 고생 많았다. 저런 쓸모없는 물건은 빨리 쳐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이야. 오늘 저녁에 당장 가서 제일 비싼 소고기라도 실컷 구워 먹자꾸나. 민지가 박 여사의 팔짱을 끼며 얄밉게 씩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쏠게요. 우리 오빠 새 인생 시작하는데 제가 크게 한턱 내야죠. 오빠, 오늘 기대해. 아주 비싼 데로 갈 거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문을 밀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등 뒤에 남겨둔 채 법원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폐속으로 차갑게 밀려들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 계단 난간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만큼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택시를 잡아 타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소식에 쓰러지신 아버지가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머리맡에 앉아 죽을 떠먹이다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숟가락을 놓으셨습니다. 지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지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천장을 보던 눈을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한마디를 뱉으셨습니다. 우리 딸 고생했다. 그 한마디에 법원에서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턱 끝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댁에 남겨둔 짐을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제 요리 노트, 어머니가 시집갈 때 쥐어주신 작은 은반지가 아직 그 집에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택시를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익숙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B-. 오류음이 복도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보았습니다. B-. 비밀번호를 바꾼 겁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요. 초인종을 누르려고 손을 올리는 순간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 여사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눈이 찢어질 듯 치켜 올라가 있었고 입꼬리가 밑으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발 옆에 놓여 있던 제 낡은 캐리어를 발로 퍽 걷어차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내 아들 등골을 7년이나 빼먹었으면 됐지. 또 뭘 훔쳐가려고 도둑고양이처럼 서성거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바닥에 나뒹구는 캐리어의 지퍼가 반쯤 열려 구겨진 옷가지가 지저분하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 짐만 가지러 온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제 손때 묻은 요리 노트랑 엄마가 주신 반지만 찾아가게 해주세요. 뭐? 내 짐? 웃기고 있네. 이 집구석에 내 게 어딨어? 숟가락 하나, 수건 한 장까지 다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야. 먼지 하나라도 들고 나갈 생각 마. 박 여사가 문을 더 활짝 열자 그 뒤에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민지의 팔꿈치에는 제가 밤낮 없이 개발한 소스 레시피로 벌어들인 돈으로 산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민지가 가방 끈을 손가락으로 톡톡 튕기며 저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어머 언니, 아니지, 이제 아줌마인가?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이제 남남이야.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동네 창피하게 정말. 은혜도 모르는 기생충 같은 년. 죽을 때까지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아라. 다시는 이 근처에 발도 들이지 마. 재수 없으니까. 박 여사가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코앞에서 닫힌 무늬바람이 제 앞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 음악 소리, 민지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를 내쫓은 걸 축하하는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캐리어를 일으켜 세우고 지퍼를 닫았습니다. 저 문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등기 서류에 찍혀 있는 이름이 누구 것인지를요. 오늘 아침 법원에 가기 전 저는 은행 금고에 들러 이 집의 등기 서류와 민혼의 찬방의 상표권 서류를 전부 꺼내왔습니다. 가방 안에 그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고 미리 계약해둔 원룸 주소를 휴대전화에서 확인했습니다. 변두리에 허름한 곳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다 겨우 켜졌습니다. 캐리어를 구석에 세워두고 짐을 풀 틈도 없이 바닥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 비밀 보관함에 접속했습니다. 이민호와 민지가 가맹점주들의 보증금을 빼돌린 횡령 장부 파일을 하나하나 올려 안전하게 복사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인 김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김 실장님, 저예요. 내일 아침에 급하게 넘길 물건이 하나 있어요. 예, 제 명의로 된 그 아파트요. 시세보다 많이 낮춰도 상관없으니까 내일 당장 계약할 사람 찾아주세요. 현금 바로 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사장님, 아니 그 좋은 아파트를 왜요? 그거 수십억인데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시면 손해가.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서류는 지금 사진 찍어 보낼 테니까 무조건 내일 오전 중으로 끝내주세요. 부탁드려요. 전화를 끊고 등기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일 아침 9시에 해당 아파트의 전기를 끊는 신청을 넣었습니다. 수도사업소, 도시가스까지 같은 방법으로 접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리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1순위로 민원의 찬방 본사 앞으로 상표권 사용 금지와 소스 레시피 공급 중단 내용 증명을 발송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쯤 그 아파트에서는 파티가 끝나고 불이 꺼졌을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찾았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치르겠다는 분이에요. 지금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세수도 대충 하고 원룸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하니 김 실장 옆에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는 데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이 바로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접수하러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제가 간밤에 예약해둔 일들이 하나씩 실행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아파트에서는 아침부터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화장실 수도꼭지를 틀었지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전등 스위치를 올렸지만 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도 꺼져 있었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일어나봐. 전기가 나갔어. 물도 안 나와. 박 여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민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민지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볼게요. 민지가 관리사무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507호인데요. 전기랑 수도가 다 나갔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잠깐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507호요. 저희 쪽 문제가 아니라 명의자분이 직접 단수 신청을 하신 걸로 나옵니다. 뭐라고요? 명의자가 누구예요? 서지연 씨로 되어 있습니다. 민지가 전화기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박 여사가 민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다그쳤습니다. 뭐래? 왜 그래? 그 언니가 서지연이 전기랑 물을 끊었대요. 이 집 명의가 그 언니래요.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집은 민호 집이야. 내 아들 집이라고. 박 여사가 관리사무소에 다시 전화를 걸어 고함을 질러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열자 낯선 남자 한 명과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자로 이 아파트를 매입한 새 소유자입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었고 현재 이 집에 거주하실 법적 권한이 없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 여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 아파트는 원래 서지연 씨 명의였고 오늘 아침 정상적으로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새 소유자분이 퇴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아니, 이게 무슨... 여기가 우리 아들 집이에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 집이라고요. 박 여사가 경찰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밀며 악을 썼습니다.
새 주인이 한 걸음 다가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박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잡고 버텼지만 경찰이 조용히 팔을 잡아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민지가 허둥지둥 옷가지를 끌어안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잠옷 바람이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슬리퍼를 질질 끌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새 주인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하는 전자음이 들렸습니다. 박 여사가 닫힌 문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꿈이야, 이게 꿈이라고. 민지가 박 여사의 팔을 잡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여기서 나가요. 사람들이 봐요. 복도 끝에서 이웃 주민이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그 무렵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실에도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이민호가 봉투를 뜯어 서류를 펼쳐 읽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표권 사용 금지, 레시피 공급 중단. 이민호가 서류를 구겨 휴지통에 던지며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거 무시해. 허세야, 허세. 그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오후가 되자 이민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전국 150개 가맹점에 매일 출고되던 핵심 소스의 물류가 일제히 멈춰 선 겁니다. 원료 납품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대표님, 서지연 씨 측에서 레시피 관련 원료 공급 계약을 전면 해지했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납품이 어렵습니다. 이민호가 전화기를 책상에 내리꽂으며 소리쳤습니다. 공장장, 허 과장 당장 들어와. 허 과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소스 원료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재고도 바닥이고요. 비슷하게 만들면 되잖아. 조미료 섞어서 색깔이랑 농도만 맞춰. 오늘 안으로 전 매장에 보내. 허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대충 만들면 맛이 완전히. 시키는 대로 해. 이민호가 조미료 봉지를 허 과장의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허 과장이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생산 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뒤 인터넷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가맹점 손님들이 소스 맛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글을 올렸고 한 매장에서는 조잡한 대체 소스 때문에 식중독 의심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보건소 신고가 접수되고 뉴스에 기사가 떴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역앞 싸구려 여간의 짐을 푼 박 여사는 곰팡이 핀 벽을 등지고 앉아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그년이 집을 팔아버렸어. 엄마가 쫓겨났다고. 엄마, 나도 지금 그거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소스가 끊기고 식중독이 터졌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 여자가 특허 건이 자기 거라고 전부 막아버렸어. 상표권까지. 박 여사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그 소스는 우리 민호가 만든 거잖아. 이민호가 전화기 너머에서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소스 만든 게 누군지 진짜 몰라. 레시피, 특허, 상표 전부 그 여자 이름이야. 나는 대표 이름만 올린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 이민호의 거친 숨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박 여사가 전화기를 쥔 손을 떨며 여관 침대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 바닥에 앉아 컵라면 뚜껑을 열다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알림이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 박 여사, 박 여사 같은 이름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33통이었습니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젓가락을 꺼내는데 34번째 전화가 울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잠시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연이 진짜. 지연아,
너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쏟아졌습니다. 집이 팔렸어. 전기도 물도 안 나오고 경찰이 와서 나가래. 그것도 모자라서 민호 회사 소스까지 끊어. 저는 젓가락으로 컵라면 면발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의 고함이 뚝 끊겼습니다. 어머님이라고 부를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 집은 처음부터 제 명의였고 제가 번 돈으로 산 거예요. 정리 끝냈습니다. 뭐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정리했으니까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었습니다. 박 여사, 이민호, 이민지. 세 개의 이름을 차단 목록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컵라면 국물이 다 식어 있었습니다. 식은 국물을 끝까지 마시고 빈 용기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노트북을 다시 펼쳤습니다. 새 문서 파일을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반찬 사업 계획서. 7년 동안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던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스 공급이 끊긴 지 며칠이 지나자 인터넷 뉴스마다 민원의 찬방 식중독 사태 확산이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가맹점주들의 항해 전화가 본사에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원룸 바닥에 엎드려 기사를 읽다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사업 계획서를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제 요리 블로그에 접속했습니다. 7년 동안 틈틈이 요리 연구와 화상 흉터 극복기를 기록하며 비밀리에 운영해 온 블로그였습니다. 관리 페이지에 빨간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비밀 댓글 읽건. 댓글을 눌러 열었습니다. 긴 글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요리 기록을 3년째 읽고 있습니다. 화상 흉터를 안고도 주방을 떠나지 않은 그 시간들이 레시피 한 줄 한 줄에 배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요리에 담긴 진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 끝에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경, TK 파트너스 대표. 검색을 해보니 업계 1위 투자사라는 기사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투자한 기업마다 성공시킨다는 내용, 음식 분야에 특히 관심이 깊다는 인터뷰 기사도 있었습니다. 사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강태경입니다. 블로그에 댓글 남기신 분이시죠?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서 선생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요리를 직접 맛보고 싶습니다. 이틀 뒤 강남의 한 호텔 독립식사 공간에서 강태경을 처음 만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방 한가운데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제가 요청한 재료들이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짙은 남색 셔츠에 소매를 한번 접어 올린 차림이었습니다. 키가 컸고 눈매가 날카로웠지만 입가에는 부드러운 선이 잡혀 있었습니다. 서 선생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를 받고 곧장 준비된 재료 앞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주방 앞에 선 거였습니다. 양파를 썰고 마늘을 다지고 제 비법 소스의 베이스가 되는 간장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냄비에서 소스가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방 안가득 깊은 향이 퍼졌습니다. 소스를 베이스로 한 반찬 4가지와 메인 요리 한 접시를 테이블 위에 세팅했습니다. 강태경이 자리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반찬을 입에 넣는 순간 강태경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씹던 강태경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민호라는 사람의 성공 뒤에 진짜가 누구였는지 알겠습니다.
강태경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블로그 글만 보고도 짐작은 했지만 직접 맛을 보니 확신이 섭니다. 이 맛을 만든 사람이 왜 남의 이름 뒤에 숨어 있어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며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세 종류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제 특허권 원본 서류입니다. 이건 이민호와 이민지가 가맹점 보증금을 빼돌린 횡령 장부를 담은 저장 장치예요. 강태경이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며 숫자와 내용을 훑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밀어놓았습니다. 이건 제가 새로 시작하려는 고급 반찬 브랜드 연애 사업 계획서입니다. 제 이름 지연의 연이기도 하고 이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태경이 계획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다 읽고 나서 계획서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호의 회사를 완전히 끝장내고 동시에 선생님의 브랜드를 업계 1위로 올리겠습니다. 독점 투자 계약입니다. 제가 전액 투자하고 선생님은 요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싸움은 제 법무팀이 전부 맡겠습니다. 강태경이 안쪽 주머니에서 접어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투자 규모를 보고 21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강태경이 테이블 위에 빈 접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유는 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저는 가짜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 맨 아래 서명란에 서지연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에 무게가 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강태경이 서명이 끝난 계약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제 법무팀의 최 변호사를 선생님 전담으로 붙이겠습니다. 업계에서 기업 사냥꾼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찬 접시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경이 한 점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어떤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손등의 화상 흉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 여사 앞에서 긴 소매로 가리고 민지 앞에서 손을 등 뒤로 숨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 뒤 최 변호사가 제 오피스텔로 찾아왔습니다. 강태경이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강남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출입 기록은 가명으로 되어 있었고 건물 경비도 이중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서류 가방 하나를 든 마른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명함을 건네는 대신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서지연 씨, 민혼의 찬방 본사를 상대로 7년간 밀린 상표 사용료 100억 원 청구 소송과 재산 동결 신청을 동시에 넣겠습니다. 오늘 서명만 해주시면 바로 움직입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핵심만 짚어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민호가 가진 돈이란 돈은 전부 못쓰게 묶는 겁니다. 회사 통장, 개인 통장, 동생 민지 이름으로 숨겨놓은 통장까지 전부요. 펜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과는 빠르면 이틀 안에 나옵니다. 이틀 뒤 수요일 오전 법원이 승인을 내렸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행관들이 지금 본사로 출발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민호는 본사 대표실에서 가맹점주들의 항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소스가 안 들어온 지 열흘이 넘었어요.
손님들이 환불을 요구하는데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민호가 전화기를 귀에서 떼어놓고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그때 대표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집행관 3명이 서류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이민호 대표님 되시죠? 법원 명령에 따라 재산 동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민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요? 무슨 동결? 서지연 씨 측에서 상표 사용료 100억 원 청구 소송과 함께 재산 보전 신청을 하셨고 법원이 승인했습니다. 집행관들이 대표실 금고 위에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컴퓨터 본체, 회의실 탁자, 복도의 정수기까지 빨간 딱지가 하나하나 붙어 나갔습니다. 이민호가 집행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여자가 뭔데 내 회사에. 대표님, 저는 법원 명령을 집행하는 겁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하십시오. 집행관들이 나간 뒤 이민호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대표실을 둘러보다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너 다른 은행에 넣어둔 돈 있잖아. 그거라도 빼서 변호사비 좀 마련해. 민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오빠, 나도 방금 은행에서 연락 왔어. 내 통장도 전부 묶였어. 카드도 안 먹혀. 호텔 방값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이라고. 뭐라고? 그 여자가 어떻게 내 통장까지 알아낸 거야? 나도 몰라. 오빠가 어떻게든 해봐. 나 프론트에서 지금 당장 나가래. 이민호가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쫓겨난 민지는 캐리어를 끌고 박 여사가 있는 싸구려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곰팡이 핀 벽 앞에서 박 여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캐리어를 여관방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명품 가방 4개가 빽빽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서 당장 먹고 살 돈을 만들어야 해요. 다음 날 민지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가방 사진을 올렸습니다. 1시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역 앞 카페에서 만나자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가 가방 4개를 커다란 쇼핑백에 담아 카페로 나갔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 좋네요. 현금으로 바로 드릴게요. 차에 돈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남자가 쇼핑백을 들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지는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민지가 카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남자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가방도 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텅 빈 주차장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민호는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설비라도 팔아 돈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생산라인 기계마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민호가 딱지를 손으로 뜯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뜯으면 법을 어기는 거라는 걸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민호가 기계 앞에 쭈그려 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한편 저는 강태경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강남 한복판에 초대형 직영 본점 연애 오픈 준비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장 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강태경은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양복 대신 면 티셔츠에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설비 배치를 확인하고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 벽 색깔을 저와 함께 골랐습니다. 서 선생님, 주방 동선은 이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소스 냄비에서 바로 반찬 용기로 옮기려면 여기에 조리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태경이 도면 위에 펜으로 선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동선이 꼬이면
불 앞에서 한 발짝만 더 움직여도 화상을 입거든요. 강태경이 펜을 멈추고 제 손등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도면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주방 안전 설비를 2배로 늘리자고 적어 넣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연애 브랜드 이야기는 제 화상 흉터에서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새벽마다 불 앞에 서서 얻은 흉터를 숨기지 않고 진짜 정성을 다하는 장인의 증거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개업 일주일 전 유명 미식가들을 초대해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반찬 12가지를 긴 테이블 위에 세팅했습니다. 미식가들이 하나씩 맛을 본 뒤 한 사람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온의 찬방 소스가 왜 갑자기 맛이 변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진짜가 여기 있었구만. 그 한마디가 입소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짜를 몰아낸 진짜 원조의 귀환이라는 말이 인터넷 기사 제목에 붙기 시작했고 개업 당일 매장 앞에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습니다. 경제신문 일면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혼한 전 개발자, 업계 1위 투자사와 손잡고 신규 브랜드 출범. 투자 규모 수십억 원대. 여관방 침대 위에서 민지가 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박 여사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기사 사진 속에는 제가 강태경과 나란히 서서 매장 앞에서 리본을 자르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인연이 우리한테서 다 빼앗아 가고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박 여사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여관방 바닥을 발로 내리밟았습니다. 민지야, 전현이 어디 사는지 알아내. 내가 직접 가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놓겠어. 이민호가 사람을 풀어 제 거처를 수소문했지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매장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개업 닷새째 되던 날 점심시간 매장 1층 로비에서 경비원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서 대표님, 여자분 2명이 로비에서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앞치마를 벗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 박 여사와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박 여사의 머리카락은 뒤엉켜 있었고 민지는 며칠째 같은 옷을 입은 듯 구겨진 차림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서지연 이년아. 우리 집을 빼앗고 회사를 망하게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아. 민지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서지연,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지가 2팔을 뻗어 제 목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양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 2명이 민지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었습니다. 민지가 대리석 바닥에 엎어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경호원이 박 여사의 팔을 잡아 뒤로 물렸습니다. 놓으라고. 이것들이 감히. 저는 강태경과 최 변호사가 양옆의 선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바닥에 엎드린 민지와 붙들린 박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변호사님, 무단 침입과 영업방해로 경찰에 넘겨주세요. 5분 뒤 순찰차가 매장 앞에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박 여사와 민지를 로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박 여사가 순찰차에 실리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지연,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순찰차 문이 닫히고 차는 매장 앞을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다음 날 박 여사와 민지는 여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여관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으며 이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경찰서에서 나오긴 했는데 서지연이 고소까지 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이민호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낮게 깔렸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나도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인데? 여론을 뒤집는 거야. 서지연이 지금 인터넷에서 영웅 취급을 받고 있잖아.
그걸 한 방에 엎으면 돼. 민지가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유튜버를 하나 구해. 돈 주면 뭐든 하는 놈 있잖아. 서지연이 우리 집안 요리법을 훔쳤다고 폭로 영상을 올리는 거야.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증언하면 사람들이 넘어가. 민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약해.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믿지. 만들면 되잖아. 어머니 팔에 멍사진 찍어서 서지연이 때렸다고 하고 녹음 파일도 적당히 짜깁기 해서 서지연이 회사 돈으로 투자자한테 뇌물 줬다는 식으로 꾸며 박 여사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팔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여관 생활에 부딪히고 긁혀서 생긴 멍이 팔뚝에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민지야, 이거 찍어. 어차피 멍은 있으니까. 민지가 휴대전화를 들어 박 여사의 팔을 여러 각도로 찍었습니다. 일주일 뒤 인터넷 인기 영상 1위에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천재 요리 연구가의 실체, 시어머니를 폭행하고 요리법을 훔친 악녀의 민낯. 영상 속에서 초췌한 민지가 카메라 앞에 앉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대대로 내려받은 비법이에요. 그 언니가 몰래 레시피를 빼돌려서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냈어요. 어머니가 돌려달라고 하면 때렸어요. 화면이 바뀌며 박 여사 팔뚝에 멍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뒤이어 교묘하게 편집된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목소리처럼 들리는 음성이 강태경에게 돈을 건네겠다는 식으로 잘려붙어 있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하루 만에 수백만을 넘겼습니다. 서지연 완전 사기꾼이었네. 투자자한테 뇌물 준 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님. 연 매장 불매합시다. 저는 오피스텔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댓글이 쏟아지는 속도가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빨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매장 앞에 팻말을 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요리법 도둑 서지연 사과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조회수를 노린 유튜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매장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맹문의 전화도 모두 끊겼습니다. 그 다음 날 오전 경찰 수사관 3명이 매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서지연 씨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이 주방 서랍을 열고 사무실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 2명이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저희 가족들이 걱정돼서요. 죄송하지만 당분간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상황이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직원들이 나간 뒤 텅 빈 주방에 홀로 서서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류철 모서리를 꽉 쥐어 관절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강태경이 들어왔습니다. 강태경이 제 옆에 서더니 어깨를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서 선생님, 저놈들이 스스로 판 무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시멘트만 부어주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태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태경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사관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사관님, 찾으시는 횡령 증거라면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금고에서 저장장치 하나를 꺼내 수사관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이민호와 이민지가 가맹점주 보증금을 빼돌린 진짜 횡령 장부가 들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고 계좌 이체 내역도 전부 있어요. 수사관이 저장장치를 받아들고 동료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태경과 최 변호사는 이민호 쪽에서 이런 짓을 벌일 것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강태경의 정보팀은 민지에게 돈을 받고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통장 거래 내역과 접속 기록을 전부 추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조작 녹음 파일의 원본도 확보했고 박 여사의 멍이 언제 어디서 생긴 것인지 여관 폐쇄회로 영상까지 찾아내 두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돌아간 뒤 최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 대표님,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장을 잡았습니다. 주요 언론사 기자 200명 이상 참석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내일 대형 화면에 띄울 파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시댁 주방의 폐쇄회로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 속에서 과거에 제가 새벽 주방에서 소스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박 여사가 다가와 제 뒤통수를 내리치는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아침 10시 서울 중심부의 대형 호텔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가 단상을 향해 빼곡히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경과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플래시 불빛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단상 뒤에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 빛바랜 노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날짜가 또렷하게 찍힌 제 손글씨 요리 기록이었습니다. 소스 배합 비율, 재료 목록, 실패한 시도에 빨간 줄을 긋고 다시 수정한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것이 민원의 찬방의 모든 메뉴를 만든 원본 기록입니다. 7년 전부터 제가 직접 쓴 것이고 날짜와 필적 감정 결과도 함께 제출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흑백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댁 주방의 폐쇄회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새벽 3시, 과거에 제가 커다란 냄비 앞에 서서 국자를 적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박 여사가 다가오더니 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제 몸이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이년아, 소스가 왜 이렇게 늦어? 가맹점에서 난리가 났는데 빈둥거리고 있었어. 화면 속 박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서 민지가 다가와 제 어깨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언니, 밥값도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진짜. 화면 속에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앞줄에 앉은 기자 한 명이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일했습니다. 맞으면서 소스를 끓이고 맞으면서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제가 이분들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최 변호사가 단상 옆에서 기자들에게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배포해드리는 자료는 이민호와 이민지가 가맹점주들의 보증금을 빼돌린 원본 장부입니다. 빼돌린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고 해외에서 도박을 한 내역까지 계좌 추적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자들이 서류를 넘기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한 번 더 눌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민지에게 돈을 받고 가짜 폭로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가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민지 씨에게 돈을 받고 거짓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서지연 씨가 요리법을 훔쳤다는 내용은 전부 이민지 씨가 시킨 대로 읽은 겁니다. 폭행 사진도 조작이고 녹음 파일도 짜깁기한 겁니다. 연회장이 한순간 조용해졌다가 곧바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 전체를
민지의 휴대전화 대화방 캡처가 가득 채웠습니다. 입금 확인해. 영상은 최대한 자극적으로 만들어. 서지연이 시어머니 때린 거 강조하고 횡령 녹음은 내가 보내준 대로 편집해. 알겠습니다. 조회수 터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기자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 대표님, 이 대화 내용의 출처가 확인된 겁니까? 최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민지 씨의 실제 전화번호에서 발송된 메시지이며 통신사 기록으로 대조 확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유튜버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날짜도 일치합니다. 연회장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저를 기생충이라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7년 동안 새벽마다 불 앞에 서서 이 손으로 소스를 끓인 사람은 저였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등의 화상 흉터가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 드러났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이 흉터가 증거입니다. 이것 말고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기사가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시댁의 7년 학대, 폐쇄회로 영상으로 드러나 가짜 폭로 영상, 신우이가 돈 주고 조작, 이민호 일가 횡령 장부 전모 공개, 인터넷 검색어 1위가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서지연 불매였던 자리에 이민호 횡령, 시댁 학대 영상, 가짜 폭로 조작이 올라왔습니다.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저를 욕하던 댓글 창이 이민호 일가를 향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불매를 외치던 사람들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옆 매장 앞에 다시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싸구려 여관방에서 생중계를 지켜본 이민호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끝났어. 다 들통났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어떡해. 경찰이 나한테도 올 거잖아. 짐 싸. 지금 당장. 인천으로 가자. 아는 사람이 배를 대준다고 했어. 배라고. 어디로 가는 건데? 어디든 여기서 벗어나야 해. 빨리 움직여. 이민호와 민지가 여관방을 빠져나온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 항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강태경의 정보팀은 이미 이민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제보가 들어갔고 항구 일대에 잠복 수사망이 깔렸습니다. 택시가 부두 근처에서 멈추자 이민호가 먼저 내렸습니다. 어두운 부두를 두리번거리며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사방에서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경찰입니다. 이민호가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경찰 2명이 달려들어 양팔을 잡아 바닥에 눌렀습니다. 민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지만 다른 경찰이 팔을 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놓으라고. 나 이민호야. 민혼의 참방 대표라고. 이민호가 부두 바닥에 얼굴을 대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전 대표요. 이민호 씨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둠 속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기자들이 바닥에 엎드린 두 사람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지가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소파에 앉아 뉴스 속보를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이민호와 민지가 순찰차에 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풀려내렸습니다. 7년 동안 새벽마다 삼킨 울음이 막고도 참았던 억울함이 기생충이라는 말에 깨문 입술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 선생님, 뉴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모든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선생님의 시간입니다.
강태경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흘러왔습니다. 이민호와 민지가 체포된 지 2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최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직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 대표님, 이민호 징역 8년 선고받았습니다. 민지는요? 이민지는 징역 5년입니다. 둘 다 항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방 조리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도마 위에 올려놓은 양파를 칼로 썰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식을 모두 감옥에 보낸 박 여사의 소식은 며칠 뒤에 들려왔습니다. 제가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숨겨둔 재산까지 전부 넘어갔고 박 여사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시장통 뒷골목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무렵 연은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쏟아진 동정 여론과 진짜 원조라는 입소문이 겹치면서 매장 앞에 줄은 날이 갈수록 길어졌습니다. 가맹 문의가 폭주했고 강태경과 함께 전국 매장 확장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업 6개월 만에 연은 300번째 매장 개업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해외 유명 요리사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독점적인 협력을 맺으며 한국 음식의 새로운 이름으로 떠올랐습니다. 유명 경제 잡지에서 표지 촬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태경이 잡지사에 연락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서 선생님, 요식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여성 대표로 표지를 장식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저요. 선생님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촬영 당일 사진작가가 카메라를 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대표님, 손등의 흉터를 가려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로 찍어주세요. 이게 제 이력서니까요. 사진작가가 고개를 끄덕이며 셔터를 눌렀습니다. 잡지가 나온 날 강태경이 한불을 들고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지에는 앞치마를 두른 제가 칼을 쥔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멋있습니다, 서 선생님. 강태경이 잡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표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대표님,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동업자잖아요. 강태경이 짧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시장통을 지나가던 지인에게서 사진 한 장이 전송되어 왔습니다. 찌든 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초점 없는 눈으로 산더미 같은 불판을 닦고 있는 박 여사의 모습이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과거 저를 벌레 취급하며 집에서 내쫓던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잠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것은 동정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끝난 것이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서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같은 시각 감옥에 갇힌 이민호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은 방에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민지는 다른 수감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거고요. 하지만 그것도 더 이상 제가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쏟아지는 소송과 수백억 대 위약금을 견디지 못한 민혼의 찬방 본사는 결국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텅 빈 본사 건물 대문에 굵은 쇠사슬과 자물쇠가 채워진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 건물은 제가 7년 동안 새벽마다 출근했던 곳이었습니다. 소스 냄새가 배어있던 복도, 화상을 입어가며 서 있던 주방 박 여사에게 뒤통수를 맞던 그 자리가
쇠사슬 너머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도 확인한 뒤 삭제했습니다. 강태경은 투자금 회수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회사의 공동대표로 남아 아시아를 넘어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큰 밑그림을 함께 그려나갔습니다. 지연 씨, 다음 달에 미국 쪽 미팅이 잡혔습니다. 같이 가시죠. 좋아요. 메뉴 구성은 제가 직접 짤게요. 당연하죠. 지연 씨 요리가 아니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강태경이 도면 위에 미국 매장 배치도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 메뉴 목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란히 앉아 일하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진 건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맑은 주말 오후 강태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십니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건데요? 와보시면 압니다. 강태경이 보내준 주소를 따라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로비에서 강태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셔츠 차림이 아니라 깔끔한 남색 재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강태경이 앞장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꼭대기층 버튼을 누르더니 아무 말 없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옥상으로 이어지는 문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넓은 테라스 위로 한강의 물빛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테라스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직접 내렸습니다. 앉으시죠. 강태경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커피잔을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번졌습니다. 강 대표님, 보여주실 게 커피였어요. 아닙니다. 강태경이 맞은편에 앉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날카로운 눈매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려는데 쉽게 꺼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연 씨, 네. 처음 블로그에서 지연 씨의 글을 읽었을 때 요리 실력에 감탄했던 게 맞습니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사실이고요. 강태경이 커피잔 손잡이를 손가락으로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서 지연 씨가 만든 반찬을 먹었을 때 투자 같은 건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생각밖에 안 나더군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강 대표님, 매장 공사할 때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 서 있는 지연 씨를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곁에 있고 싶다고. 동업자가 아니라. 강태경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작은 상자를 두 손으로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지연 씨,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한강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강태경의 눈이 석양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태경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처음 만났던 호텔 식사 공간에서 제 요리를 한 점도 남기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매장 공사 현장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재료를 손질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어깨를 잡고 시멘트만 부어주면 된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네. 계약서에 기간이 빠져 있는데요. 강태경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석양빛 아래에서 드러났습니다. 기름이 튀어 울퉁불퉁해진 손등, 7년의 시간이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기간 없는 계약이면 더 좋죠. 강태경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강태경이 상자에서 반지를 꺼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흉터 위로 차가운 금속이 닿았습니다. 반지가 약지 위에 자리를 잡자 강태경의 손가락이 제 손등의 흉터를 천천히 감싸쥐었습니다. 이 흉터가 지연 씨의 이력서라고 했죠. 저는 이 이력서를 평생 읽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강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7년 동안 잊고 있던 입꼬리가 올라가는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강태경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강태경의 품에 기대어 한강 위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생충이라 불렸던 여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맞으며 소스를 끓이던 여자도, 복도에서 캐리어를 주워 담던 여자도 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건 300개의 매장이 전국에서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 요리가 바다 건너 새로운 식탁 위에 오를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평생을 약속한 사람이 끼워준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지연. 이제 그 이름은 누구의 뒤에도 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옥에서 벗어난 서지연 씨의 이야기 끝까지 들으셨나요? 서지연은 7년 동안 새벽마다 불 앞에 섰습니다. 기름이 튀어 살같이 녹아붙어도, 뒤통수를 맞아도, 기생충이라 불려도 묵묵히 소스를 끓였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견뎌낸 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서지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통쾌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흉터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버텨낸 시간의 증거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